네, 이제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 오늘 생성 모델 중에서, 한 세 가지, 뭐, 픽셀, CNN, RNN, 그다음에 VQVA,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음, 사실은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제대로 뭐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꼭 듣고 나서 복습 꼭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요하니까. 먼저 픽셀 CNN, 픽셀 RNN 이 모델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픽셀 RNN, CNN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모델 이름은 요 픽셀 RNN은 아니고 뭐 실제 명칭이 있어요. 예, 그거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걸 보도록 하고 세 가지 모델을 볼 거예요. 예, 그 저자는 요 에런 우드, 지난번에 인포엔시 로스 만드신 분이라고 했죠. 에런 우드가 구글 사람인데 구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을 안 옮기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아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2016년 1월에 요 픽셀 RNN CNN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현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에 나온 논문이고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았던 연구라서 그 오피셜하지 않은 코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모델이 아까 제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로우 LSTM하고 다이애고널 바이 LSTM, 그 다음에 픽셀 CNN. 이게 하나의 논문에 요 세 가지 모델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목표는 뭐냐면은 실제 요거는 PX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요 X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다루니까 이미지의 실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내냐면 조건이 주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생성했던 이미지를 토대로, 내가 생성할 이미지의 그 다음 픽셀 값을 뭐 예측하는 형태로 보통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죠? 네, 이미지 X를 만들 거예요. 이미지 X를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막 오토 리그레스하게 쭉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다가 지금 여기 초록색 픽셀을 이제 생성할 위치가 되면은 이 픽셀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뭘 조건으로 예측하냐면 내가 이전에 생성했던 이 픽셀 값을 조건으로 다음 픽셀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지들이 그냥 막 랜덤하게 규칙성 없이 배열되진 않았을 테니까 기존에 있던 그 픽셀 값에 의해서 다음 픽셀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생성을 하는데 여기 예측을 할 때 RGB로 예측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빨강색, 레드 예측하고요. 그린 예측하고요. 블루 예측해가지고 값을 뽑아요.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확률 분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픽셀 값은 6가지 중에 하나예요. 256으로 양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면 256개 각각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각각의 확률이 나오겠죠. R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 코드가 뭐 여기 보시면 72일 때 확률이 가장 높았고 뭐 낮았고 이런 걸 확률을 주죠. 확률의 합은 1이에요. 전체 적분하면. 그러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뭐 뽑을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럼 레드를 이렇게 결정해요. 72로. 그 다음에 또 그린도 결정하겠죠. 확률 분포 나오면 그 분포로부터 뽑고 그럼 그 레드 코드로 쓰고요. 그 다음에 블루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RGB가 결정이 되면 여기 픽셀 값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그 다음 픽셀을 또 예측하는 거예요. 이전의 조건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뽑으면은 뭐 매번 똑같은 이미지만 나올 테니까 이거는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뽑아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픽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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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을 하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생성을 하죠.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확률 분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내가 데이터로부터 배운 확률 분포죠.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열심히 뉴럴넷이 배우면은 그 뉴럴넷이 이런 확률 분포를 뱉어주고요. 그럼 그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고 그 다음 픽셀 또 뉴럴넷한테 예측시키고 또 값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값 결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 RNN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RNN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Recurrent Neural Net을 따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LSTM을 사용을 합니다. LSTM. 그래서 LSTM을 이용해서 그전 픽셀, 이전 픽셀들을 이용해서 다음 픽셀을 생성해내는 법을 이 LSTM이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Raw LSTM하고 Diagonal by LSTM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하나씩 뭐 살펴보겠지만 생성해내는 근거는 비슷해요. 이미지 X의 라이클리후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픽셀 X1부터 시작해서 N개의 픽셀을 갖고 있죠. 가로 쪽으로. 또 세로 쪽으로도 N개의 픽셀을 갖고 있으니까 인덱스 번호를 붙이면 뭐 N제곱처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제곱개의 픽셀을 생성해내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P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자, 이거는 지금 뭐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IID를 가정한 거죠. IID를 가정한 거고 자, XI번째 픽셀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무슨 확률입니까? 이거는 X1부터 XI 빼기 1까지 그 전 픽셀 값들이 조건이 되어 이 조건부 확률을 모델링한 거죠. 자, XI라고 하는 픽셀은 X1부터 XI 빼기 1까지 픽셀이 조건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요 XI가 나올 확률, 요거를 조건부 확률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i번째 픽셀 얻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또 픽셀 얻어야죠. i 더하기 1번째 픽셀. 그래서 그 픽셀들을 싸그리 다 곱하면 그러면 전체 확률이 나오겠죠. 요런 이미지가 나올 확률. 굉장히 낮은 확률이 나오겠지만 그 이미지가 특정하게 생긴 특정한 뭐 강아지 사진이 나올 확률은 뭐 거의 뭐 아주 낮은 확률이겠죠. 그 픽셀 값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확률 분포를 배우는 거예요. 곱하기를 통해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수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식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미지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내가 지금까지 생성했던 픽셀을 이용해서 다음 픽셀을 예측시키는 이 과정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수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RGB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하면은, 자, XI가 나올 확률은 x가 i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 1부터 i 빼기 1까지죠. 예, 이게 조건으로 주어져야 되죠. 조건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xi가 나올 확률은 먼저 RGB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i보다 작은 곳에서 red를 뽑을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red가 뽑힌 상태에서 green을 뽑을 확률 그리고 red하고 green이 주어지고 나서 예, blue를 뽑을 확률 이 세 개를 곱해야 예, 요 xi가 나오죠. 컬러가 다 정해져야 되니까 RGB가. 그래서 레드 뽑고 그린 뽑고 그다음에 블루 뽑고 요 순서대로 뽑아서 예, 각각 확률 값을 곱해서 예, 그 픽셀의 값으로 예, 매핑을 시키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생성하고 여기 생성하고 순차적으로 쭈르륵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에 게 조건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식은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그럼 뒤로 갈수록 이게 조건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다 곱하기 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네,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가요? 데이터로부터 분명히 이건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데이터에는 이 RGB 값이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고 로스 받아가지고 계속 그 학습을 시키면 뉴럴넷이 훈련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쵸? 하나하나 생성하는데 순차적으로 드르르 찍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느린 방식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서울대 이준석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 놓으셔서 제가 예, 따라서 그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RN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LSTM을 쓰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뉴럴넷이.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초기화된 그 히든 벡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전체가 다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RNN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 RNN에 있는 파라미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곱해지는 뭐 W, U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이렇게 RNN 통과시켜주면은 히든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RGB를 뽑아요. 그렇죠? 예,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에 사실은 뭐 뉴럴넷 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할 건데 제가 그거는 뭐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256 차원의 그 소프트맥스 분포로 뽑아주는 뉴럴넷을 통과시키겠죠. 여기 그림상으로는 뭐 그리진 않았지만 256 차원의 소프트맥스 분포 3개를 뽑아요. 그 헤드가 3개가 있어야 돼요. 256 차원 분포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뽑으면 여기서 이 그 소프트맥스 분포로부터 RGB를 조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 픽셀 값을 만들 수 있겠죠. 예, 뭐가 뽑히면은 예, 픽셀 값을 처음에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실제 이미지 정답이 있겠죠. 내가 지금 정답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성해낸 게 정답하고는 다를 테니까 당연히 여기서 로스를 받겠죠. 요거 로스 받아서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256차원의 한 특정한 색깔만 보면 256차원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죠. 그쵸? 예, 여기든 256차원 원합 벡터 형태를 3개 갖고 있을 테니까 예, 그 각각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히든 스테이트를 RNN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지금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자, 피처 포싱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훈련이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생성한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퀄리티가 아주 꽝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을 여기다 싹 대입해줘요. 정답까지 주고 그 전까지 픽셀까지 정답을 주고 다음 픽셀을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여기에서 확률 분포 뽑고 뽑아서 그럴싸한 픽셀 값으로 여기를 채우면 되겠죠. 두 번째 픽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픽셀을 원래 이미지에 있는 정답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거 계산해서 백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얘 가중치 갱신시키면 되겠죠. 갱신시키고 그 다음 거는 다시 정답을 넣어준다 그랬죠. 티처 폴싱이니까 정답 깔아주고 이 두 개의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생성을 할 거예요. 세 번째 픽셀을. 그러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뽑고 여기서 확률 분포 뽑고 RGB 결정하면 이 색깔이 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정답하고 비교해서 로스 주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거 줘서 여기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뉴럴넷 훈련시키고 그 다음 거 또 정답까지 요 세 개의 정답을 요 데이터에 있는 정답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 맞추도록 할 거예요. 요거 생성시키도록. 그러면 아래는 통과시키면은 히든 스테이트 나오고 히든 스테이트 H4로부터 확률 분포 뽑고 뽑은 것으로부터 값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정답하고 비교해서 로스 나오면은 그거 로스 이용해서 RNN 훈련시키면 되겠죠. 요거를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장이 있으면은 2100만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 훈련을 쭉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요 RNN이 훈련이 잘 되겠죠. 나중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이 다 끝나면은. 열심히 뭐 한 100의 폭 돌렸어요. 그럼 2100만 장 곱하기 100 하면은 엄청난 그 이미지 생성하는 법을 배웠을 테니까. 그다음에 생성할 때는 이런 거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냥 랜덤하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값을 막 채웁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조건을 주지 않고 생성을 시켰으니까. 근데 그래도 데이터에서 봤던 그런 분포대로 그럴싸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게 픽셀 RNN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전 픽셀들을 이용해서 다음 픽셀 값을 결정해주는 뉴럴넷을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원리 원칙대로 뭐 생성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
로우 LSTM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픽셀 RNN의 특별한 구현이에요. 로우 LSTM은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렸는데 이게 이제 로우 LSTM이라고 하는 뉴럴넷이고요. 여기에 우리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건 지금 이미지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죠. RNN이니까. 그럼 뭘 배워요? 결국은 아까 조건부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뭘 배워요? W하고 U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W하고 U. 그리고 여기 사실은 요 리니어 헤드 같은 게 붙어 있죠. 소프트맥스 분포로 빼주는. 거기도 배워야 되겠죠. 여기 표현은 안 해놨지만 그런 것까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 가중치들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U하고 W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RNN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 RNN에서는 이 연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아다마드 곱이었어요. 예. 비트와이즈 프로덕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 컨볼루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형태의 LSTM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브 LST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브 LSTM 계열의 모델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가 곱이 아니라 컨버루션입니다. 그거는 좀 잘 체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곱이 아니라 컨버루션으로 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두 개가.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디펜던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내가 생성했던 지금까지의 픽셀들을 참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모자 5x5 픽셀로 지금 그냥 칠게요. 5x5 픽셀짜리를 이제 여기가 HT-1이에요. 요거 HT-1이고 요게 다음 히든 스테이트죠. HT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면은 참조하는 영역이 여기를 지금 요 픽셀 값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요 픽셀 값을 결정을 할 때는 이미지에 요 픽셀을 포함한 이전 세계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이미지가 작아서 5x5라서 여기 픽셀이 없는데 뭐 하여튼 이전 세 개가 들어가고요. X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여기 HT-1은 요 위에 요 지금 내가 생성할 게 여기면은 요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정면 위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이렇게 역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요 세 픽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HT-1로. 그래서 잘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개하고 여기 세 개만 쓰여요. 그 두 개가 이런 연산을 수행하면서 여기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픽셀 여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X도 거기에 따라서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여기를 만들 거니까 요 위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요 식에 넣어서 여기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쭈르르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순차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훈련을 시킬 때는 이미 데이터에 값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위에 줄은 이미 다 생성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줄을. 그쵸? 이 줄 단위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예.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할 필요 없죠. 병렬로 처리할 수 있죠. 답이 다 있으니까. 예. 요거 이용해서 그냥 이거 만들면 되고, 이 옆에 세 개 이용해서 이거 만들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줄 단위로, 로우 단위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로우 단위로는 한꺼번에 이미지가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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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생성되는 걸 배워요. 예. 훈련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요. 근데 생성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생성할 때는 이게 이게 없잖아요, 정답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생성을 하는데 훈련을 시킬 때는 답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줄 단위로. 예, 그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를 만들 때 요 위에 세 개를 보죠. 그렇죠? 위에 세 개를 보는데 그럼 요 위에 세 개를 만들려면 어딜 봐야 돼요? 이쪽 위에 다섯 개가 보이겠죠. 참조가 됐겠죠. 그렇죠? 요 픽셀 만들 때는 요 위에 세 개, 요거 만들 때는 요거 세 개, 요거 만들 때는 요거 세 개니까 예, 요렇게 만들어지죠. 리셉티브 필드가 이게 참조가 안 되죠. 이걸 만들 때는 그렇죠. 그래서 디펜던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인처 픽셀이 근데 위에 거와의 상관관계만 보고 만들어요. 결국은 로우 LSTM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같은 논문에서
다이아고널 바이 LST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뭐 식은 똑같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금 8번 픽셀을 지금 내가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걸 생성할 때 요 위에 두 개를 참조를 해요. 요 직각 수직 위에 있는 거랑 왼쪽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미 만들어진 픽셀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참조해서 여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은 여기를 만들 거니까 항상 똑같아요. 입력은 그냥 아까처럼 이거 포함해서 내 옆에 것까지 왼쪽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요게 X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HT 빼기로 들어가는 거죠. HT 빼기로 들어가서 HT를 만들어요. 요 연산을 수행해서.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만들어질 때는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 요 두 개를 참조했죠? 두 개를 참조했고 그 다음 거는 샥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만듭니다. 그렇겠죠? 예. 요걸 만들 때는 요 두 개가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올라갔죠. 요거를 포함해서 요거 과거 거 자기 거를 참조해서 데이터로부터 오는 거니까 요걸 참조해서 요거랑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자, 지금 위에 세 개 픽셀은 뭐예요? X. 그 다음에 위에 두 개, 5번, 6번은 뭐예요? HT 빼기 1. 이거 가중치 결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죠?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만드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요거 만드는 거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8번 만들 때는 이렇게 참조가 되고, 그 다음에 9번 만들 때는, 아이고, 이게 뭐야? 잠깐만요. 8번 만들 때는 이렇게 참조되고 9번 만들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9번이 만들어지죠. 10번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쭉쭉쭉쭉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게 다이어고널 바이 LSTM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 왼쪽 위 방향으로 가면서도 한번 하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면서도 한번 해요. 양방향으로. 그래서 바이 LSTM이에요. 양방향이라서.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개, 이쪽으로도 했고 이쪽으로 해서 똑같은 걸 생성했으니까 그거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픽셀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자, 지금 여기 9번이 보이시는데, 뭐 8번, 9번? 좋아요. 뭐 9번이 보이는데, 9번 만들 때 어디를 참조했죠? 여기 두 개. 그쵸? 8번을 만들 때는 요 두 개 참조했죠. 그러면 4번이나 5번을 만들 때 뭘 참조했죠? 5번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두 개 참조했죠. 6번은 뭐 여기 있는 거 참조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만들 때는 결국은 몇 달에는 걸치겠지만 전체를 다 내가 생성했던 거를 다 보게 되죠. 그렇죠? 다 관련성이 있잖아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관련성이 얕긴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픽셀들이 만들어질 때 이미 대각선 위에 두 개를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참조가 돼서 이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생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요 두 개는 직접 참조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직접은 참조 안 하지만 요런 게 요걸 참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는 걸치지만 예. 그 9번을 만들 때는 이 주변을 다 보고 만들어 주는 게 되죠. 결국은. 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근데 요거를 트릭을 좀 부렸어요, 저자가. 이렇게 그냥 대각선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한 칸을 이렇게 아래쪽을 오른쪽으로 하나 시프트를 시켜요.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시프트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를 아랫줄을 하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딱 밀면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컨볼루션 하기가 편해요. 그냥 그렇게 잡아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릭을 부려서 합니다. 실제로는 요거지만 연산할 때는 이렇게 한 칸 시프트해서 사각형 만들어 놓고 컨볼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이게 바이 LSTM이고요. 아까 거보단 좋죠. 성능표가 나오는데 로우 LSTM보다는 바이 LSTM이 성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성능이 더 좋은 거는 픽셀 CNN이에요. 이건 뭐냐? 이제는 CNN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어, 이 훈련시킬 때 아까 참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네요. 이것도 어떻게 생성을 할까요? 지금 요 줄을 한꺼번에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왜냐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데이터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요 위에 줄이죠. 지금 결국은. 그쵸? 근데 위에 줄이 다 제공이 돼 있으면 요 아래줄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죠. 데이터도 있고 위에 줄도 다 있으면 예, 이거 따로 만들고 할 필요 없죠. 동시에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한 큐에 딱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고 그다음에 요 줄 만들어지고 요 대각선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픽셀이 많으면 예, 여러 번 쭉 수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픽셀 CNN이에요.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스페셜한 마스크를 좀 씌워요.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인풋 이미지에다가 뭐 이렇게 생긴 마스크, 너무 좀 작은 마스크 그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 부분이 생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음, 지금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여기다 씌우게 되면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참조해서 여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를 씌워서 이렇게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고 할 거야. 이미지 픽셀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마스크는 내가 지금 생성해냈던 거 과거에 여기까지 생성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생성할 수 있죠. 요 네 개를 이용해서. 예. 근데 이거는 보면 안 되죠. 아직 생성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보고 여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여긴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마스크를 씌운 거예요. 못 보도록 마스크를 씌워서 이전 거만 보고 다음 거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도록 시키면 되겠죠. 별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줄단위나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예, 자기 주변을 좀 많이 참조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이 이미지 전체를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어요. 훈련할 때는. 한꺼번에 배울 수가 있어요.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만 있고 이렇게 생긴 필터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값을 생성하는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데이터 이미지 한 장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생성할 때는 똑같이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래서 생성할 때는 느린데 학습할 때는 빠르죠. 그래서 요게 학습 속도도 빠르고 또 여기 주변을 보고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이미지 속성하고 맞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도 좋고 빠르고 좋고 이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복습을 꼭 해주시고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미지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결국은 만들어내요. 생성할 때는. 이게 조건이 돼서 이거 만들고요. 뭐 이거 조건이 돼서 이게 만드는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게 달리 원이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모델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계통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RNN을 쓰지 않고 트랜스포머를 쓰지만 거의 비슷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학기 끝날 때쯤 돼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퀄러티는 어떠냐 하면은 뭐 사이파 10이 32 바이 30인데 컬러 이미지죠. 예, 요거 사이파 10을 배워서 픽셀 RNN CNN이 사이파 10을 배운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봐라 라고 시킨 거예요. 랜덤한 초기 값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쫙 만들죠. 32 바이 32 픽셀을 그전 거 디펜던시를 가지고 생성을 해내요. 이렇게 만드는데 뭐 뭔가 좀 만들어낸 것 같죠.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앱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예, 무엇인가는 하여튼 뭐 랜덤한 이미지는 아닌데, 무엇인가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뚫어져라 쳐다보면 뭔지 몰라요. 예,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랜덤하게 뭐 막 뱉어내진 않죠. 무엇인가를 만들긴 만들죠. 예,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넷을 가지고 훈련시킨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예, 이건 사이파 10이고요. 예,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데, 처음에 이게 등장을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성능 측면에서는. 왜 그랬냐면 이 당시만 해도 2016년 1월이면 벌써 그 겐이라고 있잖아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이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실제 이미지 같은 그런 사진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크게 주목은 못 받았는데 오디오 쪽에는 이게 굉장히 그 잘 적용이 되고 이 픽셀 RNN CNN 계통으로 나온 그 오디오 보코더가 웨이브넷이라는 게 이제 2016년도에 나와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기 타코트론이라고 하는 그 뭐죠? 음성 합성 모델이 이제 2016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사용되는 보코더가 이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쪽에는 좀 큰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VQVA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설명을 드렸죠? 예,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버전이에요. 디스크리트 버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좀 아날로그 버전이라고 하면 요거는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퀀타이즈드. 퀀타이즈드가 벌써 양자화된 거니까 값을 이산적인 값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아까랑 똑같은 에런 오드입니다. 뭐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우연히도 저자가 같아요. 구글에서 만들었고 요거는 2017년 11월 때 발표가 됐고요. 어, 구현된 코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하나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 제가 원래 이 코드를 하나씩 다 실행을 해보는데 이번 학기에 실습은 좀 몰아서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이게 하다가 끊기니까 나중에 뭐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이게 이제 주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우리가 샘플링을 가정한 그 공간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였죠. 그래서 데이터들의 그 복잡한 확률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랑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인코더를 학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디코더도 같이 학습이 됐으니까 내가 생성을 할 때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는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값이 컨티뉴어스한 값에서 샘플링이 되잖아요.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제약을 가해 놓은 거예요. 그 샘플링을 할 때 그 샘플 될 수 있는 값이 어, 양자화되어 있는 값입니다. 256가지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인코더가 여기 구조 한번 보세요. 이미지 있고 인코더 있고 디코더 있죠. 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오토 인코더니까 단 기본적으로 인코더가 차원을 축소하고 디코더는 축소된 차원으로부터 다시 원래 이미지 차원을 늘려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가 또 있냐면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써 있는 곳에 2제로부터 2K까지 있는 요거를 보통 코드라고 불러요. 코드가 K개가 있죠. 그렇죠? 코드의 길이는 여기 D차원 코드예요. 길이 D짜리 벡터, D차원 벡터에 로 표현된 코드가 K개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K개의 그 코드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자연어로 따지면은 보캐블러리에 있는 그 어휘예요. 어휘. 예. 우리가 단어 정해져 있는 보캐블러리 단어로만 우리가 자연어가 표현이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정해져 있는 보캐블러리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코더가 뭘 하죠? 원래 인풋 이미지를 저차원 공간으로 바꾸잖아요. 저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뭐 256 by 256이면 얘는 뭐 32 by 32 같은 저차원이죠. 저차원 공간상에 있는 요 픽셀 값들, 요게 바로 요 코드들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된다는 겁니다. 보캐블러리 중에 하나로.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죠. 여기는 여기 정해져 있는 값들 중에 하나로 제일 비슷한 값으로 매핑이 돼요. 벡터의 투놈을 계산해 가지고 투놈이 가장 작은 게 비슷한 그 코드일 테니까 그 코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저차원 표현으로 바뀌는데 이 저차원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이 코드들인 거죠. 코드들로 바뀌고 이거를 디코더를 통과시켜서 원래 이미지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원소 값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그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트랜스포머가
정해져 있는 그 임베딩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랑 궁합이 아주 잘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건 또 보도록 할 거고. 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북 또는 임베딩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인코더도 배우고 디코더도 배우고. 근데 인코더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이니까 CNN 구조 갖고 있겠죠. 예, 이건 CNN이고 이거는 반대로 해주는 CNN, 트랜스포즈 CNN 컨볼루션 네트워크예요. 반대 구조를 갖게 되고 CNN이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CNN이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리프레젠테이션은 필터의 개수만큼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뭐 차원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정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차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쪽으로는 채널의 개수, 필터의 개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실제로 그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저자가 그린 그림인데 뭐 잘 그린 그림이긴 한데 이 에런 우드가 이렇게 논문을 친절하게 막 이렇게 뭐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도 뭐 이렇게 조금 난해한데 여기에 그 CNN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뉴럴넷이 있는 거예요, 지금. 뉴럴넷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NN 있잖아요. 뒤에 이쪽에 여기 디코더 쪽에 CNN이에요. 트랜스포즈 CNN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학습이 돼야 돼요. 여기 인코더, 디코더가 학습이 돼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런 상자로 표현한 것들은 그냥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냥 이 피처 값들이에요. 그냥 값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주로.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상에는 값만 표현되어 있죠, 지금. 값만 표현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여기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코드북이 보이는데 코드북도 학습이 돼요. 학습이 되는 벡터예요. 초기화 값을 가지고 벡터가 시작했지만 벡터 값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물론 그런 벡터고요. 음, 네트워크는 아니죠. 벡터니까 그냥.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CNN을 통과하게 되면 예, 이게 256 by 256이면 256 by 256 by 3이겠죠. 컬러 이미지니까. 그게 CNN을 통과하게 되면은 CNN의 최종 아웃풋에 있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크기로 나올 거고 그리고 채널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필터의 개수만큼 맨 마지막 층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n by n by 3이 여기로 가면 32 by 32 by 64. 요거는 이제 원래 논문에서 32 by 32짜리 썼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개수는 64개라서 64개로 주르륵 나와요. 예. 이건 CNN이니까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64짜리 길이의 벡터를 만들고 요거를 512개를 만들었어요. 소개값으로 줘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 64하고 이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특정한 이게 64칸이 있잖아요. 바둑판이 격자가. 그러면 이 특정한 요 격자 값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어, 이 코드북에 있는 코드 중에서 하나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예. 요거랑 같은 길입니다. 길이가 길쭉하죠. 그래서 512개 중에서 어떤 게 나랑 제일 이 값이 여기 값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첫 번째 채널의 값이 있고 두 번째 채널의 값이 있고 64번째 채널의 값이 있을 테니까 그 값들을 하고 여기에도 1번부터 64번까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투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거리,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다 비교해 봐요. 512개에 대해서. 쭉 비교해 본 중에서 가장 나랑 비슷한 거, 내가 냈던 피처랑 가장 비슷한 거로 딱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해요. 그러면 이 인덱스 값으로 다 바뀌겠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그 코드북의 인덱스 값으로 바뀌니까 길이가 32y, 32y 1이겠죠. 인덱스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 이미지에 대한 압축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지에 대한 압축된 표현이 n by n by 3에서 32by 32by 1로 줄어들죠. 많이 줄였죠. 예,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코더는 이걸 가지고 원복하는 이런 걸 배우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표현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사실은 요 인덱스 번호니까 실제로는 벡터 값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겠죠. 요 코드북에 있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원래 벡터 값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수 도메인을 갖는 값을 갖고 있지만 얘는 정해져 있는 512개 중에서 하나로만 표현이 되죠. 이쪽은. 네, 비스무리는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CNN을 통과시켜서 복원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256개의 그 재료만 가지고 표현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VQ, VA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개념은. 자, 인덱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게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코드 인덱스들을 갖고 있는 맵이죠. 그래서 코드 인덱스 맵, 이렇게 많이 불러요. 실제 이미지가 코드 인덱스 맵으로 다 바뀐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시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주면 되고, 디코더가 학습을 시키는 방법만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자료들도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제가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로스를 줘서 훈련시켜야 될 텐데 우리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로스 텀이 3개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거는 리컨스트럭션, 두 번째 거는 두 분포가 서로 같아져라는 KOL 다이버전스고 나머지 텀은 핸들링할 수 없는 언노운 텀이죠. 양수로 하나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3가지 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언노운 텀은 없어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리컨스트럭션 로스예요. 두 개가 서로 같아라는 거예요. 이거랑 서로 같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랑 서로 같아라 라고 하는 로스를 하나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개의 로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최종적인 로스를 줘서 로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이해되죠. 이거랑 원래 거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 로스 말고 지금 2개가 더 있잖아요. 이 2개가 의미가 있어요. 뭐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이 로스만 줘가지고는 이런 게 훈련이 안 되겠죠. 안에 있는 게 복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요게 요거고 이거는 그 양자화된 표현인 건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 훈련할 학습 대상은 여기 CNN 인코더니까 인코더의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거 코드북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내게 돼요. 훈련이 다 끝나면 고정되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훈련할 때는 이 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디코더도 훈련시켜야 되겠죠. 디코더는 뭐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서 특별하게 제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자, 문제는 첫 번째 지금 이게 코드 코드 인덱스 맵으로 바뀐 다음에 양자화된 표현으로 바뀌죠. 그럼 지금 여기 지금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쭉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좀 그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흐를 수 있게 하려고 그레디언트를 여기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게 해요. 예, 그럼 그냥 뭐 이어져 있는 것처럼 간주되고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겠죠.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코드북 로스라고 불리우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SG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스탑 그레디언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레디언트 흘려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쪽에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주지 않으면은 여기 이 G2니까요,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주지 않으면은 예, 그 코드북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가 막혔어요. 지금 이쪽으로 그레디언트 안 흘러가면은 CNN 쪽으로 그레디언트가 안 흘르죠. 그러면은 예, 이것만 훈련돼서 이걸 이용해서 로스를 줄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훈련 목표를 달성하려면 로스를 줄여야 되는데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얘잖아요. 지금 그 얘가 바뀌어요. 값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코드 무기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번엔 반대로 ZQ를 막았죠. ZQ를 막으면 코드 북쪽으로 가는 거를 막은 거예요. 예. 이쪽으로 가는 걸. 예, 예. 그러면 이 2개가 지금 서로 뭐 같아야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인코더 쪽만 업데이트를 해서 로스를 줄이게 됩니다. 이 인코더 쪽에서 로스를 줄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얘네들은 그레디언트가 안 눌렀으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 둘은. 그러면은
이번에 인코더가 값을 막 바꾸면서 로스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딱 중간에 있는 거는 코드북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좀 차단해 준 거고, 요 오른쪽 거는 인코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차단해 준 거예요. 양쪽으로 그레디언트를 적당히 흘러가는 걸 막음으로써 코드북도 훈련이 되고 인코더도 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트릭처럼 이렇게 부려놨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코드북도 배우게 해야 되고 인코더도 배우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냥 뚫어놓으면은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드북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번 계속 바뀌면 이것도 곤란하죠. 코드북이.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게 코드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냥 퍽 틀어놓으면은 얘도 계속 바뀌고 얘도 계속 바뀌고 어떤 코드로서의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들을 이렇게 적당히 차단해 주면서 코드북이 또 배워주도록 하고 인코더도 배우도록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이 돼요. 그러면 디코더는 언제나 그레디언트가 처음에 오는 곳이니까 거기야 계속 갱신이 되고 있죠. 디코더는 훈련이 잘 될 거고 인코더, 코드북 다 세 개가 다 훈련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코더 훈련시키고 디코더 훈련시키고 코드북 훈련시키고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훈련을 시켜요. 아시겠죠?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VQV 공부할 때 앞에까지만 공부하고 끝내면은 얘가 뭘 하는 건지 몰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을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훈련시킬 때 썼던 이미지들이 있겠죠.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코드북이 훈련이 끝났으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코더도 당연히 뭐 가중치가 결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훈련했던 썼던 그 2100만 장 이미지넷 같으면 그거를 다시 하나씩 인코더에 넣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뭐 복원된 이미지도 당연히 나오지만 그거에 압축된 표현이 확정된 코드로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토인코더니까 이미지 집어넣으면 저차원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지금 256바이 256바이 3이 들어가면 32바이 32바이 1이 나왔잖아요. 그 32바이 32바이 1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제는. 코드북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그 2100만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32바이 32바이 1, 아까 그 코드 인덱스 맵이라고 했습니다. 그 코드 인덱스 맵을 다 뽑아요. 2100만 개를. 예, 아시겠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저장해놔요. 근데 저장해봐야 그 코드 인덱스 맵은 진짜 이미지가 아니죠. 훨씬 저차원이죠. 그래서 저장 공간도 얼마 안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스테이지 1이라고 해요. 투 스테이지 모델이에요, 이거는. 스테이지 1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2100만 장의 이미지가 그 데이터 스페이스 상에 있던 그 진짜 그 모든 픽셀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압축된 표현으로 갖고 있죠, 이제는. 내가 다 훈련 시킨 다음에 저차원 표현 뽑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는 이미지를 그 저차원 표현만 가지고 다룰 거예요. 뭐 디퓨전을 나중에 쓰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쓸 거고, 뭐 트랜스포머 가지고 생성을 시킬 때도 그 저차원 표현만 가지고 할 거고. 왜냐면 디코더가 훈련이 다 됐으니까 저차원 표현만 있어도 언제든지 내가 원래 스페이스로 다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차원 표현을 얻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걸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지금 우리가 저차원 표현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죠.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저차원 표현에다가 뭔가 값을 채워야 그럴싸한 이미지들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장된 거 집어넣으면 원래 이미지 복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저차원 표현에다가 뭔가 값을 막 이렇게 채워 넣으면은 그럴싸한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테이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건 뭘 하는 거예요? 프라이어가 필요하죠. 우리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벡터를 채우게 되면은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거랑 똑같이 나도 지금 32바이 32바이 그 1짜리 그 저차원 그 레이턴트 공간이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값을 막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값에 의해서 무엇인가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 저차원 그 표현 32 by 32 by 1을 적당히 값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랜덤하게 채우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어 분포로부터 뽑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분포가 필요해요. 어떤 그 분포로부터 그 값을 유의미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때 픽셀 CNN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픽셀 CNN 프라이어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 보셨던 그 픽셀 CNN이에요. 그 Z를 지금 만들 때 그걸 쓰는 거예요. 아까 픽셀 CNN은 진짜 이미지 만들 때 썼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Z 그 코드 인덱스 맵을 만들 때 이 픽셀 CNN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코드 인덱스 맵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레이턴트 코드를 생성을 해내요. 훈련이 잘 된 픽셀 CNN 프라이어로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Z1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요. 예, 요거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요 다음 거 만들도록 하고 요거에 의해서 요거 만들도록 하고 요거에 의해서 요거 만들도록 하면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그 어떤 픽셀 간의 디펜던시가 잘 보존이 된 그럴싸한 그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데이터를 코드 인덱스 맵 위치에다 집어넣고 디코더 빵 통과시키면은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체 그림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생성 모델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값을 잘 채워줘야 뭔가 채우면 이게 나오죠.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픽셀 CNN이라는 겁니다. 픽셀 CNN으로 여기를 그럴싸하게 채워주고 그거에 의해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랜덤하게 막 채우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실험해보면 노이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를 의미 있게 채워줘야지 나오죠. 우리 오토인코더에서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막 아무 값이나 샘플링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이미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확률 분포로부터 뽑아야지만 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만 뽑아야지만 이미지가 실제로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하게 뭐 샘플링해서 채우게 되면 이미지 안 나오고요. 여기 픽셀 CNN 프라이어로부터 여기 32와 32를 채우게 되면 이미지 나옵니다. 실제 이미지를 배운 그 프라이어 분포니까요. 우리 사람 만들어내는 것도 얘기했었죠.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키 집어넣고 몸무게 집어넣고 뭐 그런 의미 있는 값의 범위 내에 있는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 키만 가지고 만든다고 치면 뭐 평균 175에 표준 편차 얼마인 곳에서 뽑으면 무엇이든지 다 사람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에서 사람을 잘 배워놓은 그 분포니까. 근데 1000, 2000, 3000 막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나오죠. 이거 실제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유니폼한 거부터 그냥 샘플링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미지의 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무한대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32바이 32바이잖아요. 32바이 32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값은 512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도 512개 중에 하나죠. 그 512개를 32 곱하기 32 하면 1024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런 숫자 나오고 이건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다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조합 모든 것이 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픽셀 CNN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조합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토인코더를 띄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여줘야 되겠죠 결과로 리컨스트럭션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데 잘 되죠. 여기 바퀴 같은 거 그대로 잘 나오고 이것도 원래 이미지고 요거는 압축했다 다시 편 이미지죠. 복원한 이미지 잘 나오죠. 다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픽셀 CNN 프라이어를 가지고 생성해낸 이미지의 모습이에요. 잘 나오죠. 이제는 아까 픽셀 CNN만 가지고는 별로였는데 픽셀 CNN을 프라이어로 쓰고 VQVA를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VQVA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보다 좋은 거는 선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콜랩스 같은 거 없겠죠. 뭐 분포가 비슷해져라 이런 거 우리 두지 않았잖아요, 로스로. 그래서 포스테리어 콜랩스도 없고 포스테리어 콜랩스가 있으면은 디코더가 사실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평균적인 이미지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 0만 들고 1만 들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0, 1, 2, 3, 4, 5, 6, 7, 8, 9가 다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만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죠. 예, 이 프라이어 분포가 데이터로부터 잘 배운 거를 가지고 채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 써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했네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구현들 코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가져다 쓰시면 되고, 음, 그러면 그럼 VQVA를 지금 픽셀 CNN 프라이어를 써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더 좋은 모델들이 많으니까. 대신 이 압축된 그런 표현을 얻는 거 있죠. 압축된 표현, 저차원 표현, 코드 인덱스 맵을 얻는 데는 지금도 이 방식이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거의 변종이긴 하지만 VQVA가 쓰여요. 이게 픽셀 스페이스에서 막 진짜 엄청난 고해상도 스페이스를 직접 핸들링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저차원 공간으로 옮겨놔야지 우리가 그걸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차원 공간으로 옮길 때 많이 써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실습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뭐 제가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코드는 좀 기본적인 코드예요. 픽셀 CNN이 이게 되게 무거워요. 픽셀 CNN을 쓰지 않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건 픽셀 CNN 프라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예요. 좀 복잡한 이미지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돌려봤어요. 이게 지금 콜앱에서 사실 이런 거 할 일이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콜앱에서 실행이 되나 봤더니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 1시간 정도면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럴싸한 이미지도 만듭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어, 실습 한번 각자 해보시고 자 이제 17분이 남았는데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뭐 이게 사실은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그 생성 성능이 가장 높은 생성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플로우 매칭 모델이에요. 플로우 매칭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뭐 플로우 매칭은 뭐 지금 학부 수업 시간에 딴 학교에서는 뭐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우리는 지금 좀 할 시간이 안 나와서 예, 일단은 뭐 기본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 뭐 다른 생성 모델을 많이 다루는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뭐 플로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음,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해요. 인버터블한 매핑을 배워요. 여러분들 역함수 아시죠? 역함수. 함수예요, 역함수. 예. 우리 뉴럴넷은 합성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합성함수에 일반적으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나요? 중간에 비선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로 뉴럴넷을 스페셜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이 X를 어떤 그 뉴럴넷에 집어넣으면 Z가 나오겠죠. 근데 이 Z를 다시 반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가 튀어나오겠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인버스 써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합성함수이긴 한데 아주 트리키하게 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합성함수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로 이 Z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여지가 있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바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좀 결론을 좀 벌써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이르겠지만 이 X하고 G는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이미지 차원이면 똑같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원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 z는 결론은 이 표준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된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정규 분포를 가져요, 이 z는. 그러면 데이터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를 표준정규 분포가 되도록 뉴럴넷이 바꿔주고 그럼 그 표준정규 분포로부터 막 뽑으면은 다시 데이터들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음, 네, 그런 구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orward는 x를 이 f에 집어넣어서 z를 뽑는 거고 그 다음에 inverse는 이 x를 아니 z를 집어넣어서 다시 x를 뽑는 이런 과정이에요. 네트워크가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요 하나의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하나의 네트워크에다가 이걸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생성을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처리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인버터블한 네트워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지난번에 그림 봤죠. 이렇게 생겼죠. x를 이 z로 압축을 하는데 이 z는 가급적이면은 표준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띄도록 인코더가 훈련이 돼서 압축을 할 거고 우리는 표준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만들 거고 근데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게 차원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크기고 Z로 갔다가 Z에서 역시 또 똑같이 표준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하면 X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X가 실제 데이터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것도 똑같고 생성할 때 표준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PX라고 쓴 거는 이건 진짜 우리가 unknown, 모르는 그 정말 이미지의 확률 분포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갖고 있죠. 데이터셋으로. 그럼 데이터셋에 있는 거는 사실은 P 데이터라고 여기 아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모집단의 그 분포랑 같아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빼고 썼는데 예,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음, 그리고 차이는 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요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좀 단점이었죠. 우리가 언노운 텀이 하나 있었죠. 근데 얘는 정확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수학을 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필요한 게 change of variables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확률에 있습니다. 확률을 좀 배우신 분들은 있는데 우선 Z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칠게요. Z의 확률 분포. 요거는 사실은 가우시안 분포예요. 가우시안 분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Z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데 이, 이 Z를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죠. F 인버스. Z를 어떤 함수에 넣으면 X가 나와요. 이렇게 함수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확률 변수를 바꿔주게 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뭐 어쨌든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G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을 때 G를 확률 변수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X의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성립해요. 자, 이게 마치 그 초등학교 그 식처럼 보이죠? 예. 이 지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그 G값을 곱해주게, 변화량을 곱해주게 되면, X의 확률 분포에다가 X의 변화량을 곱해준 거랑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파란색 선이 PZ의 G죠. G의 확률 분포죠.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2분의 1로 줄인 게 요 노란색이에요. 예. 그 Z는 2분의 1 X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Z는 두 배의 X인 거죠. 이게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그 확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 변수를 내가 두 배를 2분의 1로 줄여줬으니까 이게 면적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예, 이게 두 배로 늘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이 식이 성립해요. 결국은 PZ의 DG
요만큼을 곱한 거, 즉 적분이겠죠? 좀 뭐 이렇게 그 연속이라면. 그리고 여기 px는 오렌지색이니까 이걸 더 넓은 면적을 다 적분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같아집니다. 이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럼이라고 하고, 이걸 알면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px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니까. 왜냐하면 pg는 가우지안 분포와 같이 우리가 미리 가정하고 잘 알고 있는 분포를 쓸 거고, 우리가 모르는 건 x예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이니까 계산이 되죠, 지금 이렇게. 예, 계산이 되고, 뭐 이 g를 x로 미분한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 주면 되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이건 알고 있으니까 px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이 함수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고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예. 그럼 요거를 벡터 케이스로다가 좀 확장을 해보면은 요 위에 식이 아래 식처럼 나옵니다. 이건 뭐 똑같은 식이니까 되는데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z를 x로 미분한 z는 요 fx예요. 요 미분한 거에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디터미넌트. 요거는 뭐 유도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z를 x로 미분한 거는 자코비안이죠. 벡터니까요. 자코비안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하게 돼요. 이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식을 다시 가져왔어요.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z는 fx고요. 그 다음에 z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할 거고요. 예. 이걸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알고 싶은 x의 확률 분포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확률에다가 지금 디터미넌트에 dg 오버 dx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g는 우리가 f로 바꿨으니까 f를 딱딱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fx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자 px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fx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편미분도 자코비안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PG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PX도 알 수 있죠. 명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PG도 알고 있고 FX도 우리가 미리 약속을 했다면 미리 결정을 해놨다면 PX도 알 수 있잖아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데이터의 확률 분포 PX를 이러한 방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F가 문제입니다. F가 굉장히 복잡한 뉴럴넷이에요, 사실은. 파라미터 세타를 갖는.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파라미터를 갖는 뉴럴넷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뉴럴넷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잠시 후에 볼 거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맥시마이즈 해볼게요. 자, 로그를 취해볼까요? 양변에 로그 취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뭐 이 곱이니까. 예, 곱은 합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로그 취하면 이렇게 나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고 나서 예, 미니마이즈 해주면 됩니다. 예, 요거를. 그럼 훈련을 시키면 돼요. 요걸 훈련 목표로 해서. 그런데 요 f를 하나의 단순한 그 하나의 함수를 쓰지 않고 여러 개를 합성해서 써요. F1부터 Fk까지 합성함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의 뉴럴 넷 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K개의 층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체인 룰에 의해서 편미분 GK를 X에 대해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미분 되겠죠? 쭉 체인 룰이니까 곱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디터미넌트니까 디터미넌트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두 개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는 디터미넌트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거의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주면 되죠. 싹. 그러면 여기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럼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거였으니까 요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곱으로 바뀐 거니까 여기 곱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곱이 합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예, 곱이 로그 안에 곱은 합으로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생성을 할 때는 이 CK 여기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하나 샘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합성함수를 여러 번 통과하면서 원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럴싸한 이미지로. 이 과정은 뭐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반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아니, 숙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게 F를 인버터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뉴럴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이 2014년도에 이 애딕티브 커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제안이 됐어요. 뭐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잖아요. 자, 입력의 절반은 잘라요. 절반을 자르고 변환을 하는데 절반은 그대로 가요. 여기 보시면 X를 스플릿해서 XA하고 B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XA고 여기 XB인데 XA, B로 자른 다음에 Y는 Y 위에 쪽은 그냥 XA가 그대로 가죠. 근데 아래쪽 Y는 어떻게 됩니까? XB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죠. 근데 이때 조건이 XA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XB랑 더해서 요거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녹색을. 그래서 YA하고 YB를 이렇게 컨캣을 해주면 원래 Y가 이제 변환된 Y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위의 절반은 그냥 입력 그대로 가져다 쓰고 아래 절반은 여기 입력 더하기 위에 거를 뭐 함수를 통과한 거. 이런 구조죠.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역으로 바꿀 때는 다시 y를 스플릿을 해요. YAB랑. 그래서 YA를 XA로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되죠? 네. 다시 절반 나눈 다음 위에 건 그대로 갔으니까 스플릿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XB를 찾아야 되는데, XB는 어떻게 하면 되냐? YB에서, 여기 보시면 돼요. 이 식에서 그대로 오면 돼요. XB는 어떻게 하면 되죠? YB 빼기 요거죠. 그쵸? 예. 요건데 YA가 된 이유는 XA가 YA랑 같으니까. 원래 XA 자리에다 YA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럼 XB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붙여주면은 원래 X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변환을 했다면, 이런 변환이 가능해서 원래 거로 다시 환원이 되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바로.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한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데 YA가 나오는 건 그냥 XA로부터 나오면 되는데 YB가 나오는 게 약간 다르죠. 아까는 그냥 선형적으로 XB에다 더하기 이런 거 했는데 이 더하기 하는 건 똑같은데 이쪽이 다르죠. 이쪽이 뭐 지수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어, 살짝 틀어준 다음에 곱해서 얻었죠. 이게 차이가 있죠. 위에 거랑 YB에다 뭔가 곱해줬죠. 곱해줄 때 XA가 사용이 됐죠. 여기서 S하고 T는 신경망입니다. 이게 바로 뉴럴넷이에요. 파라미터를 갖는. 뉴럴넷을 통과시킨 값을 얻어내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그리고 우리는 그 뉴럴넷을 배울 거예요. 자, 인버스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XA는 뭐 YA로부터 얻어내면 되고, 이거 인버스 해주는 거는, 여기 T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옮기면은 이게 되죠. XA나 YA가 같은 거니까 옮기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의 지수의 역함수, 인버스, 요거, 마이너스. 그쵸? 이거 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분의 1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XB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변환을 해주게 되면 YAB도 얻어내지만 반대로도 찾을 수 있죠. XAB도. 그래서 이게 바로 어파인 커플링이고 이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S하고 T는 뉴럴넷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언제나 이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럴넷 S하고 T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력을 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커플링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역변환을 항상 찾아낼 수는 있죠. 뉴럴넷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이런 구조를 띠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코비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코비안을 아까 계속 자코비안이 필요했죠. 자코비안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요거를 대신 이제 여기서
반씩 잘라서 해요. A하고 B가 반씩 잘랐잖아요. YA를 XA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물론 이게 지금 차원이 많죠. 정방행렬이에요. 근데 정방행렬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Y를 이 자리에선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YB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B를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는 8차원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4 by 4로 잘랐으니까 4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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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원에서 그런 행렬이 나오게 되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요거 미분한 거니까 그냥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1이 나오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A를 B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YA는 XB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이 식으로 그냥 나오고 계산이 안 되고, B를 XB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까요? YB를 XB에 대해서 여기서. 그럼 요거는 상수니까 지워질 거고, 요거죠. 요거 미분이죠. 그러면 지수 요거 남겠죠. 그냥 곱해진 거. 남는데 다이아고널 방향으로만 나와요. 자코비언이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0이고요. 이쪽으로 값이 존재하고요. 이거 무슨 행렬이에요?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자코비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대각 행렬들의 곱이에요. 자코비안이. 그래서 대각 행렬들의 곱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이건 1이니까 사실 곱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곱하면 돼요. B번 곱하면 되고, 그래서 뭐 곱셈이니까 당연히 지수 요 식에 의해서 지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죠? 로그 디터미넌트가 필요하니까 로그 취해주게 되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심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위에 거만 바뀌잖아요. 위에 거는 그대로고 아래 거만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스위치 해줘야 돼요. 위에 거 한번 아래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층도 필요해요. 알겠죠? 뭐 그런 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의 모습은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했는데 기본 개념만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그 하나의 네트워크로 압축도 할 수 있고 생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를 꾸미는 구조 자체가 어파인 커플링 같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사실은 층이 지금 K개니까 K개 층을 통과하면서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데 이걸 연속적인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FF 조드라는 게 있고 이런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그 플로우 매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좀 이제 좀 더 이제 어렵고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